삼촌과 조카, 전왕과 후왕, 두 가지 관점에서 아주 라이벌 관계를 형성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단종과 수양대군의 관계인데요. 결과적으로 이 단종과 수양대군의 갈등은 정도전과 이방원의 왕권이냐 신권이냐, 그 갈등의 어떤 면에서는 제2탄과 같은 그런 모습도 보였다. 이 김종서를 살해한 후 수양대군은 왕명을 빙자하여 황보인을 비롯한 조정의 대신들을 불러들이게 한 후에 이 한 명의 그 살생부에 의거해서 수양대군의 이 신복 무사들이 철퇴를 내리치는 바로 그런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희생을 당합니다. 뭐 황보인이라든가 조국관, 이양 등 살부에 포함된 인사들이 처형당하는데, 불러들였던 곳이 어디냐면 지금의 우리 서울 그 제동, 지금 헌법재판소가 있는 그 자리예요. 그 헌법재판소 있는 이 동네 이름을 지금도 뭐라 그러죠? 제동이라고 부르거든요. 왜 제동이라고 하느냐 하면, 그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 처형당하면서 그때 시신을 불을 태우다 보니까 불태운 시신을 덮기 위해서 그곳에 재를 뿌렸다. 그렇게 해서 제동의 유래가 이렇게 시작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 정인지라든가 이 신숙주, 생부에 포함된 인사들은 목숨을 지켜나갈 수 있었고, 이 훗날 이 세조의 대표적인 참모가 됩니다. 그리고 대군 중에서는 수양대군의 가장 그 라이벌이었던, 경쟁자였던 안평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된 후에 사살을 당합니다. 안평대군과 관련된 대표적인 우리 그 그림이 있어요. 우리 안견이 그린 몽유도원도라는 그림 기억하시죠? 바로 이 안견이 이제 그 몽유도원도를 그리는 데 있어서는 안평대군이 자신이 그 무릉도원에 간 꿈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좀 그림으로 그려줄 수 없겠느냐 해서 그린 그림이 바로 그 유명한 안견의 몽유도원도라는 그림이다. 이처럼 안평대군은 뭔가 이런 좀 예술 쪽하고 상당히 관련된 인물인데, 안타깝게도 이 계유정난 때 희생을 당한 인물입니다. 계유정난 이후에 이 단종은 수양대군에게 모든 궁국의 그 중요한 일들을 결정을 하게 해서 그 당시에 이 수양대군에게 엄청난 호칭이 붙어요. 영의정 부사, 영경연, 소금관사 겸 판이병조사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수양대군이 이제 완전히 정치 권력과 이 군사력을 장악하고 난 후에는 이 공신 책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수양대군은 자신을 포함해서 거사에 가담한 정인지라든가 한 명의 권람, 홍달손 등 12명에게 1등 공신, 총 43명이 정난 공신, 어려움을 바로잡은 공신, 이런 뜻이죠. 여기서 하나 우리가 참 눈여겨볼 것은, 의외로 성삼문, 우리 아시죠? 나중에 우리 수양대군에게 반대해서 단종 모기 운동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인물 성삼문이 3등 공신에 임명이 돼요. 이때까지만 해도 수양대군의 입장에서는 성삼문 같이 아주 젊고 능력 있는 이런 인재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3등 공신에 이제 책봉을 했고,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성삼문 같은 경우도 사양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 김종서라든가 황보인과 같은 너무 이렇게 노성한 신하들에 대해서 좀 젊은 신하들은 또 반발하는 이런 측면도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이 서로 합치돼서 의외로 성삼문이 이때 3등 공신에 임명이 됐다라는 것도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계유정난으로 수양대군이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뭐 모든 것이 뭐 그야말로 수양대군의 이제 천하죠. 어떻게 보면 단종은 이제 폐위당하는 수순만을 남겨두고 있었어요, 사실상.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2년 정도 만에 현실화가 됩니다. 1455년에 공식적으로는 단종이 양위를 합니다. 이 양위라는 것은 스스로 왕위에서 물러나는 거죠. 우리 태조 이성계가 왕으로 즉위하는 과정에서도 그 공양왕의 양위를 받아서 이 개성의 수창궁에서 즉위식을 올리는 그런 모습하고도 상당히 이제 또 닮아 있죠. 워낙 이제 수양대군 쪽에 이제 압박이 거세니까 그 날만을 정말 준비하고 있다가 결국 경회로에서 단종이 수양대군에게 옥새를 전해주는 장면이 연려실 기술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종이 이제 환관 정균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옥새를 가져오게 하는데, 이때 정말 운명적으로 동부승지, 성삼문에게 도장을 보관하는, 즉 왕의 옥새를 보관하는 상서원에 가서 옥새를 가져오게 해서
정말 운명적으로 그렇게 자신이 이제 반대했던 인물 수양대군에게 옥새를 전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 이것도 정말 운명의 장난이라고도 볼 수 있죠. 결과적으로는 뭐 이게 대세가 기울었으니까 결국 단종이 수양대군에게 이 옥새를 전해줬고, 이렇게 됨으로써 공식적으로는 1455년에 단종의 양의를 받아서 수양대군이 조선의 7번째 왕인 세조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 성삼문이라든가 박평영과 같은 우리가 사육신으로 알려진 이런 인물들이 이건 도저히 이거는 아니다.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뭐 김종서, 황보인 제거할 때까지는 뭐 그래도 뭔가 이렇게 왕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왕위를 빼앗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건 도저히 이건 그대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경혜루에서 단종이 수양대군에게 옥새를 전해주던 그날 박평현하고 성삼문이 서로 끌어안으면서 우리 저기 경혜루 연못가에 빠져 죽자, 그냥 자살하자. 이거 정말 어떻게 이런 상황을 우리가 그대로 이제 눈 뜨고 볼 수 있느냐. 그러다가 서로 진정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복수를 하자. 수양대군 즉 세조를 왕위에서 몰아내고 단종을 포기시키자라는 이런 운동을 결국은 조직을 해서 실천하려고 했지만, 그 1456년 6월 이 거사를 준비하던 그날 결과적으로 일이 꼬이기 시작해요. 원래는 이 당시에 명나라 사신의 잔치를 베푸는 그런 의식이 창덕궁 광연루에서 벌어지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고, 이때 벼룬검이라 해가지고 그 호위무사로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하고 바로 이때 그 사육신의 한 명이로 포함되는 유흥부가 정말 운명적으로 또 벼룬검에 차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정말 세조 암살하기에는 아주 적격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일정이 연기가 되고 꼬이는 바람에 또 한명회가 이곳에 예비 답사를 와가지고 너무 이 광연루가 좁으니까 호위무사 없애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 거사를 연기했고, 이때 밀고자가 나타나서 이 성삼문이라든가 박평영과 같은 사육신을 포함해서 70여 명이 단종복위운동에 참여했다가 대거 이제 처형당하거나 유배당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고요. 또 이 세종의 6번째 아들 이 금성대군이라는 인물도 계속 이제 단종을 포기시키는 용모 운동을 이제 전개하다가 결과적으로 이 유배를 당하는 이런 그 사건도 벌어지고, 자꾸 이렇게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세조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이때는 상황이죠. 상황의 존재는 너무 정치적으로 부담이다. 특히 단종이 서울에 있는 것은. 그래서 마침내 단종의 유배를 결정을 합니다. 1457년 6월 22일 단종이 창덕궁을 출발해서 유배길에 오르게 됩니다. 단종이 유배된 곳은 잘 아시죠? 강원도 영월인데요. 바로 이제 그 창덕궁에서 지금 우리 건국대학교가 있는 근처에 화양정이라는 정자가 있어요. 이곳에 머물렀고, 이곳에서 또 여주를 거쳐서 육로로 결국은 이 영월까지 가고요. 영월에서도 보면 지금 또 영월의 요 동강과 서강이 합류하는 요 지점에 있는 청영포라는 곳이 완전히 외딴 섬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앞으로는 강이 흘러가고 뒤로는 산으로 막혀서 세조 입장에서 보면 아주 뭐 천의 유배지죠. 이 도저히 이제 뭐 도망갈 곳이 없는, 다 차단된 그곳에 이제 유배를 갔고, 지금도 청영포에 가시면 단종이 유배 때 살았던 그 집도 복원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단종은 영월에 이 청영포에 유배됐다가 사실은 바로 관풍원이라 그래가지고 이 영월의 이 관아 건물로 옮겨요. 사실은 청영포에 머문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항상 우리가 단종을 유배지하면 청영포의 그 모습이 뭔가 이 단종의 애틋함하고 잘 연결되는 모습 때문에 지금도 우리 단종의 유배지인 청영포에는 유물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종이 청영포를 거쳐 관풍원에 유배되어 있을 때 금성대군이 다시 한번 단종복위운동을 일으켜요. 이러다 보니까 이 세조 입장에서는 이 살아있는 단종의 존재는 너무 정치적으로 부담이다. 결국은 단종의 처형을 명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단종이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을 한 걸로 나오지만, 여러 정황들, 특히 병자록 같은 기록을 보면 이 의금부 도사 왕방연이 사약을 가지고 이제 갔고요.
그런데 이 왕방연이 이 시조까지 남겼어요.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였고로 시작되는 왕방연의 시조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것은 결국 세조의 명을 받고 사약을 가지고 갔다라는 거죠. 결국은 세조에 의해 기획된 죽음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워낙 왕방연도 너무 이 단종에게 사약을 드리는 게 너무 이제 못할 짓이니까 머뭇거렸다 해요. 그때 이 시중드는 자가 활시위를 당겨서 결과적으로 이 단종이 돌아가시게 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실록에서는 자살로 되어 있지만 타살이 더 이제 정확하다. 그리고 이때 일부 야사에 보면 그 당시에 이 단종을 따르던 시종과 시비가 모두 이제 동강에 투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또 이런 또 일화가 나타나요. 세조의 꿈에 현도왕후가 아주 분노하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희 자식을 죽이겠다 해서, 그때 이 세조의 맏아들이 의경세자거든요. 그래서 이 의경세자가 결과적으로 죽었다라는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전후관계 잘 살펴보면 의경세자는 이미 이제 죽었는데, 이런 어떤 야사의 기록에서는 현도왕후가 복수를 해가지고 이 의경세자가 죽었다. 그리고 또 일부 기록에는 화가 난 현도왕후가 꿈에서 이 세조에게 침을 뱉어가지고 이 세조가 사실 피부병으로 되게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조가 피부병이 심했다라는 이런 기록도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세조 입장에서도 그 단종의 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막 자기 아들 죽이고 저주하고 이러니까 정말 그 당시로 보면 아주 그 폐륜적인 행위인데요. 그 현도왕후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아주 그 강가에 매장하는, 또 이런 또 단종의 어머니 현도왕후와의 악연도 이어나가게 됩니다. 개유정난 당시에 세조의 조력자로도 이제 아내가 참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확히 어떻게 아내가 세조를 내조를 했는지가 궁금해요. 예, 이 개유정난이 아무리 세조가 강심장이라고 해도 이거 정말 실패하면 그야말로 역적으로 몰리는 아주 이런 위기적인 상황이니까 세조도 좀 망설였다 그래요. 이 집에서 이렇게 이 동태도 살펴보고, 이게 또 혹시라도 이 반대 세력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좀 집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부인이 정의왕후 윤씨라는 인물인데 상당히 좀 여걸의 이미지가 강해요. 그래서 그 세조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 갑옷하고 무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세조에게 입혔다라는 기록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세조의 개유정난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그 조력자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그 정의왕후 윤씨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집에도 혹시 그 가정에 예비군복 같은 경우는 좀 부인이 안 보이는 곳에 숨겨두는 게 좋다라는 것을 제가 권유해 드립니다. 사건에 의한 기획된 죽음을 당했을 때 사실 그 후환을 되게 두려워했어요. 세조에 의해서 비극적인 최후를 마친 단종, 우리 나이로 17살이었어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결국 수양대군이 개유정난을 일으켰던 가장 큰 명분은 뭐냐면